오늘 이 시간은 제 9장 인권을 여는 세상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인권이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그것은 바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대접받을 권리, 또 평등하게 대접받을 권리,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인권 운동의 가장 시족격인 세 가지 근대 시민 혁명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영국 청교도 혁명 부분, 또 미국의 그 독립운동 부분, 또 프랑스 대혁명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근대에 있어서 이런 인권 운동의 하나의 효시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원인과 배경, 결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 인권법 제정의 역사,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런 아주 엄청난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좀 평화의 그런 시대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공감을 해서 연합체를 만든 것이 바로 유엔이라고 하는 연합체이죠. 그 유엔을 통해서 이제 또 제정된 것이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되고요. 또 세계 인권 선언문 뭐 이런 조항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독교의 하나님 형상과 인권,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권의 그 바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 성경의 부분에서 인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그래서 우리나라 인권의 그 실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제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 소위 소수자 그룹에서 겪는 그 고충, 어려움, 힘든 점,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좀 돌아보고 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수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9장 인권을 여는 세상입니다. 우선 그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로 그 152쪽에 보면 앞부분에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인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공동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존중받는 권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공동체나 나라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기본적인 그 자유와 권리를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차도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인권 탄압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한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 때 결국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이 파괴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사회,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이고 바람직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 또 어떤 그 특정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의 그 인권이 탄압되고 인권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 단체나 또 바람직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 노벨 그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굶주림은 단순히 음식을 구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 음식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음식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인권에 대한 그 관점을 아주 넓게 제시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1번 인권운동의 역사, 근대 시민혁명들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배웠죠.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시민운동,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현대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관념과 제도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 또 미국의 독립운동, 또 프랑스 대혁명 등 이 세 가지를 소위 그 3대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 하나의 그 커다란 혁명적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인권에 관한 아주 중요한 혁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영국 청교도 혁명입니다. 이 영국 청교도 혁명은요, 1642년에서 1660년에 걸쳐서 일어난 영국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내전인데요.
국왕의 처형 그리고 공화정의 성립 등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시각에 따라서 혁명이다 또는 대반란 또는 내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명칭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청교도 혁명 이렇게 부르는데요. 청교도 혁명은 국왕의 주된 반대자들이 청교도들이었고 이들이 취한 정책들이 청교도적이었다는 이유에서 부른 명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그 보수적인 그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청교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그런 그 혁명이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625년에 즉위한 이 찰스 1세라고 하는 그 왕은요. 절대 왕정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하고요. 국교회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나의 그 종교를 통제하고 또 종교를 이제 장악하는 그런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또 의회 승인 없이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또 기부금과 선박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 세금 부과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폭정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1640년 11월에 소집된 잉글랜드의 정기의회에서는요, 국왕의 종교 정책과 또 과세 정책을 비판하게 됩니다. 어떤 그 민의에 반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들을 탄압하는 또 과도한 그 세금 부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국왕은 이 무력으로 의회를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자, 의회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서 군대를 모집함으로써 1642년 8월 20일 급기야 이제 내전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왕 세력과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세력과의 그런 내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전은요, 초기에는 이제 왕당파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그, 소위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장악할 것처럼 되었지만은, 이외에는, 1643년에 스코틀랜드 군의 지원을 이끌어냈고요. 크로멜 장군이 이끄는 그 신영군의 활약으로 결국에 이제 찰스 1세는 패하게 됐고요. 1649년 1월 찰스 1세는 반역죄로 처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들은 이 왕당파 독재 세력을 축출하고요. 교회 수장령과 왕권 신수설을 혁파하여 의회 정치를 시행함으로써 또 어떤 의미에서는 원시적인 민주 정체의 이념을 뿌리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맞서서
어떤 그 민의를 통한 그런 하나의 혁명이 완성될 수가 있었고, 이것은 하나의 민주정치의 이념을 뿌리내린다.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정체의 이념이 뿌리내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진 보면요, 이제 그 청교도 혁명 찰스 1세의 저형, 그래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거기 찰스 1세가 처형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쭉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민혁명은 미국의 그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독립운동은요, 아메리카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혹독한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영국의 식민 지배 체제에서 자유를 획득한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독재적 그야말로 민의에 반해서 탄압하고 착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그 혁명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765년 이후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는 정치적인 차이로 인해 악화됐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정치력이라 될까요? 또 경제력, 또 특별히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안 그 항해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미지의 땅을 이제 개척하고 또 정복하고 점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그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과도한 그런 세금 부과 또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런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그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인 차이로 악화되게 됐는데, 미국 독립주의자들은요, 영국에서 그 정책을 폈던 소위 그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것에 반발했고요. 또 이는 이후에 그 보이콧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면서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또 보스턴 차 사건이 뭔지 그것을 잠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예, 자,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1776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했던 그 인지세를 정하는 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문이나 팜플렛 등의 출판물, 또 법적 그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인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아주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인지세법은
1776년 66년 3월 20일에 이제 급계 폐지하게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국에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주민들이 아메리카 토착민으로 의장을 해가지고요, 1773년 12월 16일 그 보스턴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있던 이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그 몰래 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를 일으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여겨졌다. 어쨌든 과도한 그 세금 부과, 또 거기에 반발해서 그 영국 배에 실렸던 그런 홍차들을 다 바다에 내버린 그런 사건, 이 보스턴 차 사건, 이것을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의 소위 그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그 원인이 됐다, 시작 출발점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침내 미국은 영국과 통상 단절을 결정하고요, 상품을 보이콧했고 1775년 4월 보스턴 근교의 그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충돌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 프랑스가 지원을 하게 돼요. 그 미국을.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아메리카 주들은 1776년 결국엔 이제 승리해서 급기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7월 4일. 그래서 미국의 그 독립일이 이제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이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자, 이 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또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천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됐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을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천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1789년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새로운 자유국가 미국이 건국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그 정상 국가로서 우뚝 서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운동은요, 단순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기보다는 영국의 압제와 탄압, 또 군림과 지배라고 하는 일방적이며 수직적인 그 주종관계의 체제에서 벗어나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독립운동보다 기본적 인간의 누리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그런 그 탄압과 압제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그 민주혁명 또는 이제 시민운동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런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프랑스 대혁명 부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부터 1794년에 걸쳐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일으킨 그런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 그것이 하나의 모토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혁명의 그 사상적 배경에는 오타가 있네요. 계몽 사상가인 몽테스키에 또 볼테르 또 루소 등의 혁명 이념이 기초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루소의 국민 주권론은 시민들에게 왕들의 학정을 고발하는 단초가 됐다. 우리가 이 저술, 즉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펜이라고 하는 것은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침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혁명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루이 16세 재위 기간이 이제 1774년에서 92년까지인데요. 그 루이 16세 정부는 영국의 신대륙 진출을 견제하려고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돼요. 아까 이제 미국 독립운동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소위 그 세계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견제 세력으로서 이제 미국 독립을 지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미국 독립전쟁을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군사비 집행으로 인해서 재정 궁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 왕실 재정 역시 선대의 향락으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을 드러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죠.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그 앙시앙 레짐, 이건 뭐 소위 그 절대 군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프랑스를 버텨왔던 하나의 프랑스 왕정을 버텨왔던 하나의 그 기본적 힘이 됐는데, 그 체제 하에서 소위 그 자본가 계급이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힘을 얻는 그런 어떤 자본가 계급이 이제 부상하게 되죠.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자유의식이 이제 고취된 가운데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던 평민의 불만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의 재정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되고 또 어떤 그 왕실조차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그 국민에게 이제 과도한 세금 부과, 또 국민을 착취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고, 급기야는 이제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서 마침내 흉작이 일어난 1789년에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 황제를 대항해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을 붕괴시킴으로써
자유, 평등, 평화 이념을 실현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권력, 절대 왕정, 그게 무너진다. 국민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압박과 핍박과 고난이 겹쳐지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결국 절대 왕정이 붕괴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한 그림,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그림들이죠. 자, 이제 이런 최초의 그 인권운동의 역사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소위 그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주목할 만한 거대한 재앙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난 그런 세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차 제1차 세계대전,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런 전범 국가들이 일으킨 전무후무한 재난이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자,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있었던 일.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틈바구니 안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에는 엄청난 그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죠. 어쨌든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대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세기가 바로 20세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비극을 체험한 전 세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그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 연합하자, 우리가 힘을 좀 합하자, 뭐 이렇게 뜻을 모아서 태어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유엔 국제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엔은 이제 1945년 10월 24일 그 세계적 기구로 탄생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이 창설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157쪽의 그 중간 아래쪽에 보면요, 그 국제연합이 이제 창설되고 나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은 주요 기구와 보조 기구 또 전문 기구 등을 구성하여 큰 틀에서 평화유지 활동, 또 군비 축소 활동, 또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더 이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또 평화를 유지하고 군비 축소하고 국제 협력을 해서 그 서로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도모하자,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1944년 1월 미국인들에게
경제 권리를 부여하고자 했던 의회 연설이 동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가 연설했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7쪽 아랫부분에서 158쪽 윗부분까지 이제 그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던 거예요. 국가의 광산, 농장, 상점, 산업체에서 보수 지급되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 식품, 의복, 여유,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국내외 불공정 경쟁과 독점 지배 없는 상태에서 거래할 권리가 있다. 또 모든 가족들이 적절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건강을 유지하고 누릴 기회와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노령, 질병, 사고, 실업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연설은 세계 인권 확립을 위한 선언문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결의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또 159쪽과 159쪽에 보면 거기 그 세계 인권 선언문의 중요 내용 요약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 제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 평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죠. 3조 부분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법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고 또 공정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기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인한 어떤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집단도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탄압하거나 또 그것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소위 그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됐고요. 또 그것의 여파로 인해서 각 지역에 이제 더 세부적인 그런 인권에 대한 그런 그 법적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인권 협약이라든지 또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규약, 또 경제와 사회 및 문화 권리 국제 규약, 또 시민 정치 권리 국제 규약, 인권에 대한 아메리칸 협약, 또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 고문과 잔혹행위,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금지에 관한 유엔 협약, 또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또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유엔 협약,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등 다양한 규약과 협약 등을 체결하는 일에 하나의 그 어떤 근간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지는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제 그 큰 세 번째 보니까요, 기독교의 하나님 형상과 인권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인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논점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 형상을,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창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규정해주는 절대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중요하냐, 소중하냐, 그것은 바로 절대자, 창조자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기본적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에 천지 만물 그 어떤 존재보다도 고상하고 탁월하며 선천적으로 이제 고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찾겠다는 그런 아주 엄중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큰 네 번째 보니까요, 우리나라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권의 현주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되죠. 자, 사람이 개인 혹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자유이자 권리가 바로 인권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이나 사회 또 국가 나아가서 세계 등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또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인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동등한 인권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이들 소수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애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이들이 천부적인 인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성실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을 그렇지 않은 분들 사람들이 이제 보호해주고 또 우선권을 줘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고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돌보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해서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근래에 와서 이런 그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요소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재의 그 166쪽의 윗부분에 보면 이제 그 소수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령 이제 장애인이나 또 다문화 가정이나 또 외국인 근로자나 세터민, 탈북민들을 말하겠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비록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해서 소수이긴 하지만 그 2010년에 들어서 장애인은 259만여 명의 영이 있다고 그러고요. 다문화 가족 수는 82만 명, 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200만 명, 세터민 수는 3만여 명,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소수자 그룹들이 좀 억울한 일, 고통받는 일, 괴로운 일, 또 인권을 탄압받는 일, 그런 일이 없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권을 여는 세상 이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인권의 소중함 또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